분들이 지금 문자 주고 계시고 사진도 공개하겠습니다. 동영상과 함께 귀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나저나 이택수 대표님, 네. 요즘 저는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전화 받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네. 지방선거 때문에 네네. 여론조사 전화가 하루 종일 오는데 리얼미터 조사가 아닌데도 네. 이택수 대표 얼굴이 아른거려가지고 웬만하면 끊지를 못해요. 네. 조사업계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이렇게 여론조사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지방선거가 가까이 왔구나 네. 느끼는데 판세를 지금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현재 판세는 2008년 총선 때처럼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워낙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2008년도 2007년 대선에 이어서 당시에 이제 보수 정당이 대선 총선을 연이어서 석권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뭐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남은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에 보수 정당이 단일화 연대를 할 것이냐 그 변수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연대를 야당이 할 것이냐 보수 야당이 그렇습니다. 그 변수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섣불리 이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단 절반 이상의 광역단체장 석권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수 야당의 연대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고 하셨는데 네. 그거 말고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네. 그리고 이 드루킹 사건 이런 것들은 변수로 작용할까요? 어떨까요? 두 큰 이슈가 블랙홀 같은 이슈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 전례를 생각한다면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 그러니까 이른바 강화 효과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효과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감안다라고 한다면 지지층은 각자 결집할 가능성이 있고 드루킹 사건도 단기간 내에 어떤 검찰 조사 결과가 혹은 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들의 입장에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태풍의 눈처럼 모든 것을 끌어담는 이슈 네. 이렇게까지는 안 보는군요.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각종 지지도를 살펴보면 큰 변화는 지난주에도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네. 결과 잠시 후에 소개할 결과 지금 8시 25분 39초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 8시 반이면은요. 야 3당 대표하고 원내대표들이 만납니다. 여기서 야 3당이라 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대표가 만나가지고 드루킹 사건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을 협의한답니다. 네. 공감대는 이미 이룬 상황. 정의당은 입장이 반대, 특검은 반대. 일단 검경 수사 보자는 쪽이고 민주당도 역시 그쪽인 상황인데요. 이 특검에 대한 국민들 생각은 어떠실지 국민 여론 부지런히 돌려보셨죠? 네, 저희가 지난 20일 금요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9,701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입니다. 네,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최근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1번. 특별검사까지 도입할 사안은 아니며 검찰 수사로도 충분하다. 검찰 수사로도 충분하다. 2번. 검찰 수사로는 부족하며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 특검 도입해야 된다. 3번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어떻게 나왔어요? 조사 결과는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52.4%로 나타났고요.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8.1%, 52대 38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가 52.4, 특별검사, 그러니까 검찰 수사로는 부족하다, 특검 가자라는 의견이 38.1%. 네. 지금까지 물론 상황은 계속 바뀌니까 여론도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특검보다는 일단 검경 수사 보자는 쪽이 우세하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과거에 특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해볼 때는 특검 찬성 의견이 많았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상과는 다르게 특검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나는 점에서는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특별검사 도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8.1%로 과거 전례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는데
보수정당, 그러니까 한국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연령대별로 좀 특이 사항이 있었는데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이 특검 도입 응답이 우세한 거는 뭐 이제 예상했던 일인데 20대가 그 다음으로 특검 도입 의견이 47.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60대하고 20대가 뜻이 통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20대가 뭐 다른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60대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보수적인 그 맥락을 이번에도 이어가는 거라고 봐야 돼요. 정치 관여도가 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낮은 편이기도 하고 또 특검을 통해서 객관적 실체에 접근해보자는 그런 의도가 20대 연령대에서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예, 뭐 계속 지금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황은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특검보다는 일단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자 쪽에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 그러면 지난주에 하여튼 드루킹 얘기하고 이 뭐 종전선언 얘기 이런 것들 굵직한 뉴스가 많았는데 어떤 거는 대통령한테 유리한 뉴스들이고 어떤 건 사실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결과적으로 대통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부정평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의견은 그 예상은 조금 있었는데 긍정평가도 같이 올랐습니다. 잠깐만요. 긍정평가도 오르고 부정평가도 오르면 어떻게 두 개가 다 오를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유보층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드문 경우죠. 보통 긍정평가가 오르면 부정평가가 줄어드는데 이번 주에는 긍부정평가가 다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 보수 야당 지지층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또 그 진보 지지층은 결집하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그리고 종전 관련된 검색어가 상위에 오르면서 평화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언론에서 호평을 또 많이 받았던 한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뉴스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같이 나와서 두 개가 다 올랐어. 긍정 부정. 그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조금 더 높았습니까?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죠. 부정평가 1.1%포인트 올랐고요. 긍정평가 1%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랐고요. 그래서 긍정평가는 67.8%, 부정평가는 27.8%로 나타났는데 주중 일간 지표를 세부적으로 본다면 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저점을 찍어서 65.7%, 부정평가가 30.2%까지 올랐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또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 논의 축복 발언. 그게 컸죠. 종전이. 그래서 수요일 날 68.7%로 올라서 또 부정평가는 26.3%로 또 내려갔었고요. 목요일 날 68.1%, 금요일 날 67.8%로 계속 상승한 채 횡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평균 냈을 때는 지난주하고 비교해서 오른 겁니까 내린 겁니까? 1%포인트 오른 것이죠. 1% 올라서 67.8% 지지율.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났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2.7%포인트 오른 53.1%. 민주당 지지율도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드루킹 여파 때문에 타격을 좀 받았을 것 같은데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주 후반 종전 논의 때문에 그 이슈가 워낙 컸군요. 네, 크게 올랐고요. 한국당은 0.1%포인트 오른 거의 횡보했다고 봐야 되겠는데 22%를 기록했고 한국당 바른미래당도 0.1%포인트 오른 5.8%. 정의당은 3.9%, 민평당 3.3%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3.9, 3.3 이것도 지난주보다 오른 겁니까? 이 정의당은 0.3%포인트 빠졌고요. 민평당은 횡보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전 이슈, 그러니까 그 종전 이슈, 남북 정상회담 이슈와 드루킹 정치권의 드루킹 이슈가 부딪히는 양상인 거예요. 긍정과 부정. 근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점차 남북 정상회담의 효과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이번 조사는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22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2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2,502명이 응답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론조사 전화 오면 열심히 또 응답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얼미터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투표 의향을 물어보면
그 진보층의 투표 의향이 여전히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보수층이고 중도층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젊은층이 좀 투표 의향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예상을 했는데 실제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권 지지층들이 좀 결집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 좀 닥쳐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수요일 목요일부터 나온 경향 가지고 물론 아직 판단을 확정적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이거 역으로 결집시키는 거 아닌가 사안 자체가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선거에서 위기 상황이 닥치면 견고한 지지층들은 더 견고하게 결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슈가 남북 정상회담을 넘어서 5월 중순까지 가면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이야기가 되지만 이 실타래를 계속 야권에서는 풀어나가려고 할 것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보좌관의 이 금전적인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뭔가 하나 더 추가돼 버리면 이건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경남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또 부산, 울산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처음에 힐러리와 관련된 이메일 스캔들이 터졌을 때 어느 정도 퍼져나갔을 땐 잠잠해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흡수가 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대선 직전까지 터져버리니까 이게 트럼프한테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거든요. 유리하게. 그래서 이 사안이 과연 남북 정상회담을 넘어서 5월 중순까지 어느 정도의 크기로 가느냐. 네. 얼마나 계속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끝까지 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이슈를 놓고 싶겠어요. 야당이. 이 상황에는 이슈는 아직은 못 찾은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과 워낙 가깝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경수 의원이 출마 안 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출마를 하필이면 경남도지사로 했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상징적인 홍준표 대표가 이전에 도지사를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으로 하고 싶은데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가기 좀 어렵고 그러면 이제 견제론, 읍소론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건 좀 약한 것 같고 이러다가 이 건이 딱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 건이 생기니까 야권 연대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댓글 조작에 대한 공격을 정부를 공격하다 보면 둘이 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렇기 때문에 야권 연대 분위기도 무르익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는 놓지 않을 거다. 끝까지 할 거다. 경남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이슈는 다른 지역에는 물론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 정당 지지율도 큰 영향을 줍니다만은 경남 지역 특히나 이 지역이 리턴 매치입니다. 지난 이제 총선 때, 보궐선거 때 우리가 총선 때였죠. 두 후보가 맞붙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김태호 당시 근소한 차로 이겼었죠. 김해을의 보궐선거에서 의원이 승리했죠. 네네. 제가 이제 엊그제 그 부산 경남 공교를 갔다 왔어요. 바닥 민심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얼마나 바닥입니까? 바닥 민심이라는데 도대체 이 술집 뭐 이런 데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요? 모집 이제 그만 좀 끊으세요. 좀. 모집 단위 너무 작아요, 술집. 들어봤는데 어쨌든 여당 관계자, 야당 관계자들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아요. 경남이 초관심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위상이 좀 커진 거예요. 그 두 명 다 거물급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의 발전론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반면에. 왜냐하면 두 거물급이 붙으니까 대형 공약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오히려 둘이 기대감. 많은 주목도가 있다. 그쪽도 덩치 매치네요. 아니 근데 이 경남 지역에는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건 후보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김경수, 김태호. 그렇다면 뭐 누가 되든 김씨가 되나요? 근데 공장장님도 김씨네. 네. 근데 이 맥락 없는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부동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에. 누구를 찍어야 될지 아직 경남 도민들은 결정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이 투표하는 기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전국화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경남이 굉장히 치열하게 네거티브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수도권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출향 인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SNS도 퍼져가기 때문에 이 경남에서 얼마만큼 두 후보 간의 이런 관련된 이야기가 난무할지 이 부분이 또 다른 지역에 주는 영향도 저는 경남의 한마디만 보태면 경남 선거가 그렇게 네거티브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태호 후보도 과거에 여러 의혹 때문에 총리 낙마를 했었고요. 뭐 김경수 후보도 이번 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지역 발전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여당 쪽에서는 홍준표 심판론을 들고 나올 겁니다. 도지사 중간에 그만두셨죠. 야당 쪽에는 당연히 댓글 조작에 대한 심판론을 들고 나오겠죠. 그래서 심판론이 맞붙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땐 결국은 지역 유권자 인물을 따져볼 거고 누가 그래도 경남을 대변하는 인물인지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론 이런 부분들이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는 왜 우리 누구 이런 정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강원도에서 과거에 이제 그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최문순 말고요? 최문순 이전에 김진선. 아니요. 엄기요? 아니요. 넘어갈까요? 시간 넘어가죠. 이광재. 이광재 도지사. 우리 이광재. 그렇게 뭐 나왔죠. 예. 안희정 도지사가 이전에 우리 안희정 이런 게 우리 있었거든요. 시정이. 예. 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그 누군가를 키워서 우리 누구라고 부르고 싶은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태거가 되느냐, 우리 김경수가 되느냐,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네, 그래서 김태호 후보 측에서도 요즘에 메시지 자체가 김경수 후보 네거티브를 별로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과거에 여러 의혹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그렇게 흘러서 자신한테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네, 좀 바닥을 잡고 의심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인물론으로 가기보다는 결국 경남의 아들이 누구냐, 미래 경남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경남이. 네. 예.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사족으로 제발 어디 아들, 딸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사위까지 나오고 이제 어디 조카도 나오고 이게 좀 유권자들을 좀 유린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런 보여지고. 또 네. 지역 정서의 일체가 무시할 수 없죠. 근데 또 어르신들의 정서가 있어요. 또 그렇긴 한데. 네. 네. 자, 이젠 두 분이 약간 의견이 갈립니다. 인물론으로 결국 가게 되면 그 인물이 가진 하자 때문에 영향을 줄 것이다. 네. 예. 그러기에는 둘 다 약간의. 예, 둘 다 부담이 돼서 예, 결국은 누가 경남을 더 위할 수 있느냐. 예, 살릴 적임자. 경남을 살릴 대결 적임자. 구도로 갈 것이다. 아까 전 본부장님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귀에 꽂힌 게 경남에서의 격차. 네. 이게 좁혀진다든가 혹은 뭐 계속 유지된다든가 거꾸로 벌어진다든가 이게 지금 전국 선거가 됐기 때문에 우대 관심사가 돼서 사실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계속 보도될 거라고 봐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그게 서울, 예를 들면 서울, 그 이전에 가장 사실은 지방선거에 꽂히라고 하는 서울시장 지지율로 나머지 다 영향을 줬잖아요. 네. 이번에는 지금 거꾸로죠. 이번에는 경남의 지지율이 그런 영향을 줄 것이다. 경남의 지지율이 중요한데 사실 옆에 부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남의 영향이 부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울산까지 미치는데 지금 부산에서의 격차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오거돈 후보가 서병수 후보에 비해서 2배 정도 앞서고 있죠. 리턴 매치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부산시장, 경남시장에 비해서 여권에서는 조금 더 안심하는 분위기가 있죠. 왜냐하면 격차가 좀 더 크고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경남이 엎어지고 뭐 부산까지 서병수 후보가 뭐 없는다 이러면 이제 서울 선거에 당연히 영향이 미치지만 그런 상황이 아직 연출되지 않고 수도권 표심을 보면 아까 인물 간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박원순, 이재명 그다음에 박남춘 이런 세 분의 후보의 경쟁력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 선거가 좀 따로 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지금 후보들 사이에 차별화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부산에서도 보면은 두 후보의 격차는 여론조사상으로는 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샤이 보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전통적인 그 표맛을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방선거를 보면 네. 그 숨어 있는 표가 항상 나왔어요. 이때까지.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차이와 또 선거전이 본격화됐을 때의 차이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에서 인재 후보가 결정이 되는 지역 또 구청장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후보들과 같이 조직적으로 뛸 때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시점으로 선거의 표심을 너무 고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 부산에서 지금 온 힘을 다해서 부산하게 뛰고 계신 후보님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격차가 20%면 10%까지 좁혀지는 건 당연히 좁혀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를 뛰어넘어서 역전할 수 있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구도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느냐. 거죠. 네. 제가 부산에서 부산하게 뛴다는 건 안 웃어주시네요. 그걸 강조하고 싶었는데. 네, 그 멘트를 위해서 부산을 계속 거론하신 실패했고요. 네. 그러니까 구도가 뒤집어질
정도로 접전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지역의 인물도 따져보지만 아까 있던 전국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있고 야당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몇 개월 사이에 바뀔 국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본부장님은 자꾸 혼내키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혼을 내네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근데 2010년에 보면 네. 우리가 오세훈 시장이 뭐 상당히 앞설 것이라는 전망을 했지만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박빙이었죠. 별 차이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그 무상급식이라는 표가 숨어 있다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의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꼭 투표하는 사람과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오해를 풀어야 될 텐데 정작 본인들은 이런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가 투표할 때는 그래도 우리 지역은 누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투표 양상도 저는 반드시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반대였죠. 네, 그럼요. 2010년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 여론조사, 여론조사 기법이 문제다라는 얘기 많이 나왔었죠. 핸드폰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 여론조사는 2배 정도가 당시 여당이 유리하게 결과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소지가 아예 없는 건 아시죠? 왜 그러냐면 엄청난 큰일이 있었거든요. 2004년 총선 때 보면 탄핵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이번에도 탄핵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숨어있는 영향도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론조사 얘기하실 때는 수치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수치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개요를 말씀하실 만한 기억력이 안 되시잖아요. 두 분 다. 절대 안 되죠. 계략적으로 얘기합니다. 큰 틀에서만. 박 부대표님은 많이 안 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다른 지역 좀 가볼게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은 여전히 이제 여당이 유리한 국면이고 충남은 어떻습니까? 충남이 지금 안희정 전 도지사 이후로 지금 양승조 후보가 결정됐고 자유한국당 이인재 후보가 결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사실 충남 선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천안입니다. 천안이 60만이 넘는 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천안이 공교롭게도 천안 갑과 병 두 군데가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의 표심이 어디로 갈 거냐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 사실 양승조 의원이 지역이 천안이거든요. 내리 사선입니다. 그래서 양승조 후보의 경우에는 충청권 양반이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 좀 예의가 바르시고 성실한 그런 전형적인 스타일이고 반면에 또 그러다 보니까 안희정 사건 이른바 미투 사건의 영향이 가장 적은 사람이 사실은 양승조 의원 같은 캐릭터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당에서는 조금 안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이인재 후보 워낙 또 과거에 20년 전에 대선 후보 아니었습니까? 좀 막강하죠. 사실은 말도 잘하고 유세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유세를 잘합니다. 네, 새몰이 선거에서는 굉장히 탁월하죠.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고령인데다가 흔히 말하는 한물간 정치인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래도 썩어도 준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인재 후보가 얼마나 치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꽤 격차가 납니다. 2배 가까운 격차가 나는데 거기도 조금 좁혀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 대전, 충남, 충북이 그 세종까지 해서 한꺼번에 돌아가거든요. 대전하고 충남이 되게 한꺼번에 돌아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양승조 후보가 저는 근소하게 이길 거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5초만 서면 결국 이게 후보자 중심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충남 남쪽은 상당히 이인재 후보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유권자가 가장 많은 이 천안 아산이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캐스팅 보트는 충남의 중부 지역이 오히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50대가 어떤 식으로 이 표심이 향하는가 중요한 것이 바로 충남 지역이 될 걸로 보죠. 보다 더 안정감 있는 왜냐하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충남이 그런 만큼 안정감 있는 후보의 방점이 찍혀질 걸로 보입니다. 이게 과거와 달리 유권자 지형이 변했는데요. 천안하고 아산에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의 표심이 과거하고 조금 더 달라졌다. 그런 측면을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 사이에도 격차가 좀 있는 여론조사들이 여기는 내부 싸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경선 과정에서 친문 진영과의 마찰이 컸기 때문에 검증 의혹이 컸지 않습니까? 경선 후유증이 꽤 큰 지역입니다. 그걸 어떻게 주워 담을 거냐 중요하고 남경필 지사도 이재명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수의 혁신, 자기 반성 이런 어떤 자기 당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중도층과의 확장력 이걸 보여주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남경필과 이재명 상대와의 싸움 이전에 내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추가할 의견은 없습니다. 예리하게 분석되죠.
그렇군요. 네. 우리가 안 짚은 지역인 제주도 이제 뭐 호남하고 영남은 상대적으로 뭐랄까요.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 세를 이길 정당이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영남에서는 대구는 뭐 어렵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네. 그렇죠. 대구는 야당 입장에서 결코 내줄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네. 예, 상징이고.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제주도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 제주 뭐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도 지금 아주 지난번에는 박빙을 이겼는데 최무순 지사가 강원도. 강원도.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격차 크게 올림픽 효과를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제주는 문대림 후보하고 원희룡 현 지사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이제 원희룡 지사가 나왔는데 여기는 전망이 좀 거기 관건이 사실은 자유한국당 후보가 있어요. 김방훈 후보라고. 네.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할 거냐 이 문제도 또 관건입니다. 사실은. 이 다자구도에서는 한발 여론조사상으로 본다면 문대림 후보 조금은 앞서 있지만 원지사 워낙 현직이고 현직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고. 제주의 또 아들이거든요. 예. 네. 연대를 할 거냐 이 문제가 관건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후보 중심으로 뭉쳐질 수밖에 없는데 자유한국당 후보가 경쟁력을 많이 발휘한다면 그게 어느 쪽에 또 유불리가 작동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또 상당히 높거든요. 제주 지역은. 네. 그렇다면 무소속으로 나서 있는 현 지사이기 때문에 현직 효과인데 결국 그럴 겁니다. 계속 바닥을 다져왔던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후보에 대한 시각과 그래도 원희룡 정도면 앞으로 더 큰 꿈도 꾸볼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그렇죠. 제주도민들의 반응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육지에 영향을 덜 받는 데인데 상대적으로. 네. 육지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네. 4.3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제주는. 소리내 민박도 나오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4.3 문제에 대해서 네. 굉장히 그 전향적인 진정성을 좀 보여준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문대림 또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대림 후보한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소위 이제 차차기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죽일 또 거냐? 예, 우리 아들인데 네. 이런 네. 정서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거기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죠. 예상하기 쉽지 않다. 네. 자, 크게 짚어봤고요. 예. 이제 시즌이 돌아왔으니까. 네. 저희가 좀, 자주자주 마련해가지고, 예. 하시는 거 보고 자주자주. 언제 드링킹도 한번 해야죠. 드링킹. 본부장님의 개그는 말이죠. 네. 제가 계속 듣는데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네. 네. 적응이 안 되는 재미로 듣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적응 안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배종찬 리서